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평화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좋은 것, 바람직한 것,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사전적 정의로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함과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어려운 건 개인 단위로 축소해보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의미로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을 겪으니까요. 때로는 꼴보기 싫은 정도가 지나쳐 그것을 훌쩍 떠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의절을 하죠. 부부도 이혼을 하고요. 국제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보다도 많을 겁니다.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겠죠. 목숨을 지켜야 하니까요. 나의 목숨, 우리의 목숨, 이웃의 목숨을 지켜야 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전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저 먼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적당 덕후 신년 특집, 인류가 절대 도달하지 못할 꿈 세계 평화, 전쟁과 평화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하 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역 중심지기도 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봐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딱 중앙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스웨즈, 저쪽에 호르무즈. 네, 그렇게 험한 곳에서 하필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어제 방송까지 들으시면 도대체 이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고대까지 갔다가 1차 대전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나 하는데 이건 이만큼 이 전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사적 연원이 굉장히 복잡하다, 방대하다는 걸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어제 얘기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어제 하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원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짚어주셨고요. 이스라엘의 내적 요인, 하마스의 내적 요인,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란의 외적 요인까지 했습니다. 네.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하마스 입장에서는 4가지 정도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스라엘에 당한 게 너무 오래,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당해왔다. 복수하겠다. 네. 그리고 하마스 강령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동네니까 그 헤즈볼라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라. 뭐 그쪽 동네는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을 당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공격당하기 전에 선제 공격하는 동네이고 지금 현재 네타냐후가 받고 있는 정치적 공격 이런 것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자기 지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볼 땐 이스라엘이 현재 극우 정권이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극단적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집권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 종교적 스펙트럼, 심지어 민족적 스펙트럼까지 다양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강력한 전쟁 수행이 현재 네타냐후의 유일한 출구책 맞습니다. 정도로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중동 내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중동 내에서의 대탕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사우디가 지역 맹주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네. 또는 뭐 사우디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변화하겠다. 이런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이었었는데 네.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제일 속에 쓰리는 데는 이란이었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범이슬람 범아랍권에서의 맹주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동네니까 아마 팔레스타인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란. 그 이란이 사실 하마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원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겠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까지는 좋은데 결국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23년 12월 중순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양상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시가전을 직접 벌이면서 민간인 피해가 수천 명 단위로 나오고 난민들은 그의 10배 이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걸 중이죠. 말이 시가전으로 표현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했던 건 혹시 아십니까? 레바논 침공 때도 심했죠. 그리고 가자지구에서도 맨날 그렇게 미사일 쏘고 그랬었었죠. 아니 레바논 침공할 때 이스라엘군이 얻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네. 그때 레바논 침공할 때가 19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기운이면은 군사강국 이집트 옛날에 물리쳤고요. 네네. 심지어 시나이 반도도 점령까지 했었고 맞습니다. 남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헤즈볼라를 격퇴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레바논 정부도 헤즈볼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이거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도요토미가 명을 정벌할 테니 조선의 정명가도 길을 빌려달라. 싫은데 그래도 갈 건데 하고 들었던 거 약간 비슷한 괴예요. 정확히 100% 일치하는 거 아니지만 네. 그런데 그 레바논 전투가 시가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뜻밖의 고전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주력 전차 있죠. 메르카바. 메르카바. 네, 메르카바는 뭐 서방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네. 방어력도 짱이고 네. 포탑 방어력도 짱이에요. 근데 상분 약하거든요. 네. 네. 시가전이니까 3, 4천 건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헤즈볼라 대원들이 10대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몇 명이 탱크 상판에 RPG를 쏘는 겁니다. 아. 근데 상판이 쉽게 깨져요. 그래서 의외로 이때 이스라엘군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시가전에 대한 악몽 겹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메르카바가 MK5라고 4세대까지 나왔는데 네. 그것의 상판 방어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오히려 미군의 주력 전차 있죠. M1A2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한 당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꺼렸던 이유는 사실 시가전은 기계화 보병과 기계화 장비의 무덤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전선이 360도지 않습니까? 사실 시가전은 어느 시가전이든 다 끔찍하게 마련이고 반면 또 이스라엘은 이 시가전의 끔찍함을 또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초토화로 나아가다 보니 민간인 피해가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그래서 민간인 피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독일군이 썼던 전법입니다. 그때 소련군, 소비에트 군대, 붉은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 군데 폐허마다 숨어서 저격을 하고 산발적 방어를 하니까 결국은 정말 모든 건물을 포격과 공중 폭격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블록 하나하나씩 진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미 7, 80년 전에 2차 대전 때 무기로도 실패했던 거잖아요. 현대전도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거기에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가전을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벌인다는 뜻은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태가 끔찍한 것은 제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동정적이고 그렇지만서도 하마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는 게 이런 사태가 100% 예상되는 사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공격하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 1+1은 2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지금 하마스는 9.1번 제국군 느낌이에요. 예전 9.1번 제국군 대본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억 총옥세. 예, 예, 그런 것까지 연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과 뭐가 다르지? 이 기자들이? 그러면 하마스가 이 사태를 예상을 못했다. 아니 뭐 밖에 있는 우리도 충분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하마스만 예상을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마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시가전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쟁의 판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마스에 대해서 절대 동정적이거나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당연하죠. 아니 전쟁의 책임이 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틀림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했던 비인도적인 때로는 전쟁 범죄에 가까운 것도 욕을 먹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마스가 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태는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로서는 제일 그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는 하마스의 뭐 게릴라 공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제일 심각한 사실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로서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끄는 것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내에서 뭐 사면이 다 적으로 둘러싸인 국가고 당연히 군사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군 숫자는 최소화해요.
대신 그 막강한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비군 중심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예비군 제도를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예비군 훈련할 때 가면은 요즘은 많이 빡세졌다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이 현역군인과 뭐 오히려 더 할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길게 하죠. 예, 길게 하기도 네. 하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예비군들이 다 소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 자국 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끌고 오고 뭐 있던 사람들 직장 때려치고 난 다음에 다 예비군 군복 입고 총 잡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당장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경제 활동 중에 상당수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다 뛰어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는 거, 그 사이에서의 인명 피해,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피해 등등등에다가 모든 전쟁, 이스라엘에서 하는 모든 전쟁들은 길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제일 큰 타격이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가자 지구를 갖다가 종결을 빨리 지으려고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괴로운 점들인 거죠. 네.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는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유대인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정확히 1차 대전 직후부터 예, 건너왔죠. 그때부터 건너오기는 쭉 건너왔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뭐 유대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끄셨다. 약속의 땅으로 적각구리 땅을 이루는 땅으로. 그건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이제 대차게 한번 반항을 했다가 네. 여기서 박살이 나고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 전투입니다. 마사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마사다. 마사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계속 항거를 해왔었는데 마지막 최후에 이때 당시에 이제 열성당원 영어로 하면 진롯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그 진롯. 그렇죠. 질럿이죠. 이, 이 열성당원들이 마지막으로 항거를 하는데 그 항거한 장소가 마사다 요새라는 곳인데 그렇죠. 이게 이 요새가 사진으로 구글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은 사진이 나오는데 바위산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것도 좀 놀라운 게 네. 평원지대, 사막지대에서 예. 이 요새 지역만 그냥 불쑥 솟아 있는 산인데 그 윗부분은 또 굉장히 평평해요. 그렇죠. 몇천 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요새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물이 아니 없지. 물과 식량은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여기는 놀랍게도 이 산재가 자체가 석회암 산입니다. 비가 내리면 네. 물이 고이는구나. 스며들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천연 물통을 만들어 놔요. 천연 저수조. 예, 여기도 오.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네. 천연 수조를 갖다 잔뜩 만들어 놔요. 야, 석회수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뭐 그렇지는 안 먹는 것보다 100배 낫죠. 이렇게 해서 무려 3년을 버팁니다. 3년씩이나 예. 버텼죠. 그러다가 로마군이 빡이 칠태로 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노예들 붙잡아가지고 안시성에서 토성 쌓듯이 마사다에도 토성을 쌓아가지고 맞성을 쌓아서. 맞성을 쌓아서 그래서 이제 공성무기 올려보내가지고 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랬죠. 이래가지고 마사다 요새의 함락으로 인해서 유태인의 저항 운동이 끝이 나고 로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저항 정신 때문에 도저히 얘네들을 예루살렘에다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을 시키죠. 모두를 쫓아버리는 거죠. 100% 다 쫓아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유대민족의 2000년 다이스포라가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이스포라는 뭐 이주, 뭐 네. 탈주, 뭐 이런 거죠. 예. 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박해를 받고 틈만 나면 학살을 당하고 이런 거를 2000년을 당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네. 2000년의 세월이에요. 네.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뭐 나름 팔자 좋았을 때도 있었었고 그렇죠. 네. 예. 뭐 금융업에 많이 하셨으니까 뭐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이 벌었을 때도 있었었고 아니 그 오죽하면 베니스 세상이네. 예, 샤일록이라는 이름으로 돈 많이 버는 유대인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네.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없다가 20세기에 그게 생겨났을까? 그놈의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가 역할을 하긴 했죠. 로스차일드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
이자의 관계 때문에 그 이전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시오니즘이라는 거는 형태는 없었잖아요. 그냥 구호에 불과했던 거지. 그 시오니즘은 그 이전에 2000년 동안에는 사실 종교적인 그런 걸로만 있었었고 그렇죠. 실제는 이를테면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불교의 윤회사상 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단 그런 게 있긴 있어라고. 네. 그 19세기 말입니다. 사실은. 네. 19세기 말에 두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집니다. 아 뭡니까? 첫 번째로는 러시아 근처 그리고 동유럽 네. 이쪽에서 유태인 박해가 좀 세게 일어납니다. 아 러시아 유태인 박해도 만만치 않았죠. 이게 사실 히틀러의 유태인 박해가 제일 끔찍하지만서도 그래서 히틀러가 이상한 놈이라 그래요. 독일 영역에서는 물론 유태인 박해 있었지만서도 네. 러시아 쪽이 훨씬 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갑자기 왜 이지랄이야? 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의문이긴 했었어요. 원래 폭군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놈들은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생각도 없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무서운 거잖아요. 폭군이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민주적이라면 아 대통령이 왜 그러세요? 그건 이상하게 그럴 텐데 저쪽은 짤이야. 혹은 퓨러야. 하이 퓨러! 네 중독! 해야지 거기서 아니 갑자기 유대인을 죽이라는데? 뭐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히틀러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동유럽 쪽에서의 유태인 학살 이걸 이제 포그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게 매우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일단 동유럽 쪽에서는 농노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서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았어요. 네 많이 살았죠. 예, 그 동유럽 쪽 유대인들 아슈케나즘이라고 그쵸? 부르고 네. 옛날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던 유대인들을 셰파르딤이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실제로 1, 2차 대전 그 전간기 때 팔레스타인으로 가장 이주 많이 한 유대인들은 러시아 살던 유대인들이 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제 아슈케나즘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이주했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전체 유대인 인구들 중에서 한 70% 정도를 아슈케나즘으로 보고요. 그렇죠. 셰파르딤은 매우 소수입니다. 사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 동화되기도 많이 되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뭐 미국도 많이 살고 미국이 유럽에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전체 주이시 인구, 유태인 인구들 중에서 네. 절반이 미국에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친하지 않을 수가 없었군요.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주이시 인구, 유대인 인구와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가 아마 비슷하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그래서 동유럽에서의 포그룸 현상이 네. 있었고 서유럽은 좀 낫겠지.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도 있고 영국도 민주주의 국가고 뭐 등등등 그랬었는데 서유럽에서 쇼크를 먹은 게 그 유명한 드레피스.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드레피스 사건 어떤 건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프랑스의 육군의 드레피스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기 똑똑한 장교였었는데 전도 유명한 장교였는데 네, 이 양반이 독일 스파이다라는 누명을 쓰고 간첩으로 감옥에 기소가 되죠. 예, 간첩으로 기소가 됩니다. 모든 정황 증거상 안만 봐도 드레피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군부와 프랑스의 주류 세력들이 저놈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간첩일 거야. 똘똘 뭉쳐서 간첩 맞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드레피스를 계속 가둡니다.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에밀 졸라가 당시 이 사건을 보고 나를 고발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을 써서 이 사건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쿠세. 예, 이따위로 하느니 나까지 그냥 같이 집어넣어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이 와중에 서유럽 내에서도 온전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눈으로 확인한 거죠. 불을 붙였죠. 예, 동유럽의 학살이 끔찍하긴 하지만서도 여기라고 안전한 게 아니다. 음.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안전한 곳은 어디냐? 맨 처음에 네. 다시 이제 시오니즘 1번 순위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그냥 안전한 곳이면 돼요. 아.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 곳이면 된다. 근데 안전하게 살 곳으로 그때 당시로 이제 새로운 그 귀한 네. 유대인 정착촌으로 떠오른 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세 군데 중에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은 없었어요. 첫 번째가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언제나 키프로스는 그 주변 세력들의 영토 분쟁지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는 좀 괜찮았었나 보죠. 아니 뭐 그때 좀 심각하긴 했었는데 아니 뭐 딴 데 아닌 데가 어디 있어? 아니 라고 그럼 해서. 그때 키프로스를 갔으면 지금 키프로스가 팔레스타인처럼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근데 키프로스는 금방 기각이 되고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뭐 별로 그렇게 안전한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이 아프리카의 우간다였습니다. 아니 그 우간다 살던 분들은 어떡하라고 이 우간다 사람들이 땅이 진짜. 워낙 넓으니까 네. 그 중에 이 정도 떼가지고 아니 호주의 아웃백도 넓어요. 그래서 이제 우간다가 떠오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 넓다. 예, 넓다. 아르헨티나 넓기도 넓고 넓다. 기존에 유대인들이 많이 그쪽에 아르헨티나에 이민도 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랬군요. 기반도 되고 네.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세 개 중에 했었는데 사실은 뭐 당시로서는 워낙 급박하니까 네. 어디든 좋으니까 새로운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음. 하는 의미로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시오니즘이라고 할 때 그 시온이 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언덕을 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성이 너분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그 시온.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근본주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음. 우간다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아르헨티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음. 인 거고 우리가 갈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다. 예루살렘이다. 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나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죽음은 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겠다. 그걸로 바뀌긴 했지만요. 예, 더 근본주의자 유대교 신자들은 네. 예루살렘 안도 반대를 했어요. 어디입니까 그러면? 잠깐만. 어딜 가요 그러면? 그건 이제 예루살렘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그 귀환인데 네. 이 귀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네. 근데 너가 인위적으로 이런 귀환을 하려고 그런 건 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어. 네. 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야베를 어떻게 만나셨지? 그래서 사실은 네. 이 근본주의자 유대교 랍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근본주의자 유대교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그 이야기는 지금 영국이 개입하기 전에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영국은 네.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1차 세계대전도 전입니다. 한참 전이고. 예. 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의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전체의 공동체의 운동이라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19세기 말에 전 세계 유대인에게 과연 정체성이 있었는가 그것도 되게 의문스럽죠. 유대교 정체성은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서도 유대 국민 그러니까 서로 네이션의 국민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서로 쓰는 언어도 달랐을 전혀 테니까요. 다르죠. 예.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러시아 썼을 거고 예, 독일 사는 사람들은 독일어 썼을 테니까요.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네. 영국은 로스차일드 은행가에게 네. 편지를 써가지고 영국의 이제 벨푸어라고 네. 하는 외무장관이 네. 시대학당. 이스라엘 국가 성립을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유대교 금융 자본들도 영국 편을 들게 된 거죠. 돈을 좀 다오. 네. 그러나 아랍인들에게도 맥마흔 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시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만 그좀 맥마흔하고 좀 둘이 서로 배포하고 만나서 우리 어디까지 좀 선이라도 긋든가. 둘 다 1년 차이로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맥마흔의 약속과 벨포의 약속, 아랍의 한 약속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 네. 둘 다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뭘 지켰냐? 프랑스와 한 약속을 지킵니다. 프랑스와 아랍 세계를 갖다 반반씩 나누자 참나 진짜. 해서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이쪽 동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동네에 프랑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라크 쪽에 영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스라엘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건너 정착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때 영국 식민정부 이스라엘인들 무기를 주지 않고 야 쟤네 무기 줬다가 전쟁이다 큰일 난다. 오히려 탄압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라크 그다음에 뭐 시리아, 레바논 이쪽 동네가 지금 현재까지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사건의 연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저끼리 알아서 선축 그러니까.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네.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는데 음. 이렇게 이제 많이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히틀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로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이제 완전 돌진하게 되죠.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게 홀로코스트를 알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알게 된 건 아니고 전쟁이 종전되고 끝나고 하나씩 살펴보니까 처음에 연합군들도 수용소들을 점령했을 때 이게 뭔지를 몰라 당황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이게 정말 이제 몰랐다라고 뭐야 이게. 그러죠. 그리고 무슨 가스실이 있고 소각장 왜 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가스실을 만들었고 홀로코스트 정도의 실상까지는 잘 몰랐었지만서도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까지 히틀러가 그
박해했던 건 잘 알고 박해했던까지는 너무 분명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실어보낸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태인만 그랬던 건 아니고 수많은 폴란드인과 네네 슬라브인들 다 네, 그랬죠. 슬라브인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유대교 신자들의 마음의 고향인 건 맞지만서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옛날에 우리 집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집에 안 산 지 20년이 지났다고요. 갑자기 내가 방 하나 빼주실래? 옛날에 우리 집이었거든요. 라고 그래서- 하는 거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 중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합니다. 근본주의자 좀 다른 극단주의자들. 네. 이런 애들은 테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어허. 그 테러리스트들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고 위험한 인물이 메나힘 베긴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이제 이르군이라고 하는 네. 테러 집단입니다. 테러 민병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테러 집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치환해 얘기하면 딱 그 떠오르는 해방 직후에 몇몇 폭력 단체가 있죠. 서북청년단이에요.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예, 그런 조직을 이끌면서 테러를 저지르는데 네. 이건 테러라고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첫 번째로는 소장님, 예, 이스라엘 테러 집단의 이야기는 바로 입으로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인사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죠. 이스라엘의 자경단 테러 조직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나요? 네, 첫 번째로는 당시 팔레스타인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영국입니다. 그렇죠. 영국이죠. 영국. 왜 빨리 안 해주는 거야? 네. 너 왜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빨리 네. 나가. 영국을 상대로 테러를 벌립니다. 영국 관리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영국 납치하기도 관리 했고. 한 방에 아주 싹 다 날렸죠. 그렇죠. 영국 총독부 사령부가 있던 데가 이제 당시 킹 데이비드 다윗 왕 호텔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호텔을 갖다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스케일도 컸고 그러니 영국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받겠어요? 저 사람들에게 무기 주면 절대 안 된다. 쟤네 절대 뭉치지 못하게 하고 무기 주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대상으로 음. 테러를 벌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하나를 싹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제주 4.3과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런 짓을 하던 애들이 이런 민병대들이 몇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독했던 애들이 이제 이르군이었었고요. 민병대라고 하지 마시고 자경 테러단이라고 네, 자경 하시면 테러단.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런 조직들이 네. 나중에는 이스라엘 정규군으로 다 흡수가 그렇죠. 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의 중추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재밌는 일이 있는데 영국군이 어. 처음에 무기를 안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군도 당시 미국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위험한 거야. 얘네한테 무기 주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건국하고 전쟁할 때 어느 나라 무기 썼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뭐 체코제 무기 쓰고 막 그랬잖아요. 소련에서. 소련. 네, 특히 러시아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 자료들 보시면은 옛날 영화들 보시면은 초창기 1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 국방군이 상당히 많은 병사가 AK-47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르군을 이끌던 메나힘 베기는 네. 이후에 이스라엘의 총리까지 되고요. 되죠. 제일 놀라운 건 얘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평화상 받은 게 라빈만이 아니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네. 했던 평화 협정이 이집트랑 평화 협정 맺은 그쵸, 게 그쵸. 있고요. 네. 시리아랑 평화 협정 맺은 게 있고 요르단이랑 한 거. 네.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노벨상에서 계속 평화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평화를 이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제발 니네 좀 평화롭게 살아라라고 주는 이건데 평화상이 뭐 아닐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상주는 이건 좀 해줄게. 제발 좀. 평화상까지 받은 자가 또 전쟁 범죄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쵸. 그건 너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죄책감 유발용으로 좀 평화상을 남발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정말 트럼프도 받을 뻔했잖아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매우 폭력적으로 건설이 그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90%는 원주민이고 그렇죠. 10%가 유대인 새로 이제 이주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건너올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안 예, 적대적이었죠. 그냥 뭐 그래 와서 살아. 그동안 음. 고생 많았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1945년, 47년, 48년, 50년쯤 되면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아지네. 이건 곤란한데? 거기다가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도끼에 처박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총질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집집마다 총을 들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영국도 물러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것도 비극이에요. 독립하자마자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독립선언 바로 다음 날에 그쵸, 제1차 비극이죠.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을 모두 이겼다. 이렇게 이제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만서도 적어도 3차까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죠. 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로 생각했었죠. 그러나 달리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네. 그 동네에 90%는 원주민이고 자기 10%밖에 자기 세력이 없어. 인구 비중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정도. 최소한 이집트라는 중동의 군사강국이 존재했었고. 네, 이집트 그중에 최대 군사 강국이야. 그리고 그 동네에서 뭐 롬메리니 뭐니 이런 애들 해가지고 전차전하고 해가지고 뭐 군대 세던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요르단이 지금이야 지금 좀 많이 좀 저기 약해졌지만서도 조단. 네. 영어로 조단. 네. 그러나 요르단은 이때까지만 해서도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시리아 당연히 중동의 그렇죠. 중심 국가이고요.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3면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미국도 무기도 저 안 줬어요. 위험한 놈들한테 무기 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해서 무기도 안 주는데 중화기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억지로 막아내고 오히려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럼 그 당시에 시리아 군대, 이집트 군대는 정말 종이 인형이었나? 군대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의 여러 전투 기록들을 읽어보면 종이 인형 수준이구나. 그리고 너무 만만히 봤던 것 같아요. 만만히 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서도 그 당시에 이제 아랍 군대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군대 만든 지 뭐 이제 1년 됐고 몇 개월 됐고 이러는 데니까 사실은 뭐 의욕만 가득 차 있는 수준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2, 3, 4차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생각해보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물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도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고 싶었던 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네네. 아주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면 1차 중동전쟁은 독립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립선언 바로 다음 날 침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용 자원들이 다 쏟아부어져 가지고 진짜 심지어 억지로 네. 피로 막은 겁니다. 군복조차 지급하지 못한 군인도 많았고요. 네. 2차 중동전쟁이 네. 수에즈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었고 당시까지 수에즈 운하를 네. 소유하고 있던 진짜 소유입니다. 그렇죠. 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놀래서 뛰어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래? 그럼 우리도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뛰어갑니다. 아니 그 니네가 낄 자리가 아닌데 거기를 왜 끼냐고. 근데 이제 그 이집트가 네. 수에즈 운하만 한 게 아니라 그쵸, 그 그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아카바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기를 점령을 하는. 보급로를 끊어서 그 고사시킬 생각이었으니까. 네, 이집트는 놀리지만서도 더 놀란 건 영국과 프랑스가 더 놀랍니다. 그렇죠. 아니 왜 네. 이스라엘 너네 그러니까. 왜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수에즈 운하에다가 낙하산맥을 띄워냅니다. 그랬죠. 예,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든 진이나 치고 있어라. 안 그러면 수에즈 운하가 이스라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다시 이제 영국 프랑스가 이제 네.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미국이 지금 같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은 세계대전 확전을 가장 걱정하는 그 패권국의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미국까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은 소련이 자동 참전될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도 당연히 소련의 존재를 갖다 엄청나게 과시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기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군대를 빼게 만듭니다. 그렇죠. 물론 그랬죠. 이스라엘도 빼게 만들고요. 그래서 당시 전쟁으로는 이집트가 박살이 났지만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로 국유화하겠다라고 선언한 당시 나세르 대통령이 이집트의 영웅이자 전 아랍의 영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철권 통치 독재자가 됐죠. 뭐 그 동네에 뭐 철권 통치 독재 네, 안 하는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나세르가 이렇게 해서 아랍의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고 네. 그 이후로 시리아 쪽과 연대를 해가지고 진짜 범아랍 연합을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3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꼴은 못 보지 못 보지. 해서 선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예, 선제 공격이 들어가지고 최단기간 내에 박살내주마 해서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딱 6일 걸립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죠. 개전 동시에 이집트 공군의 30%가 괴멸에 빠졌으니까요. 30% 아닙니다. 80%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피땀 흘려 모아놓은 전투기 500대가 날아갑니다. 피땀 흘려 모았다기보다는 소련 큰형님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소련 예. 형님한테 그냥 공짜로 안 주시니까. 소련 형님이 그때 미그기를 너무 많이 찍을 때라서 처치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아니 우리의 미국이 저렇게 박살나는 게 말이 돼? 라고 우리가 줬던 전차가 이렇게 싸그리 날아가는 게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걸 매우 놀랐다고 그러죠. 이때 6.1 전쟁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이집트와 3일, 요르단이랑 3일 싸웁니다. 중동 최강 군사력이었던 이집트가 3일 만에 녹아내리는데 요르단은 이집트한테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 공격을 다 격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불쌍한 요르단은 네. 이집트의 블러핑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려요. 그럼 우리도 얼른 뛰어가서 예루살렘 정복해야지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거기서 또 박살이 납니다. 아니 소장님 당시 요르단 왕국의 그 비밀 경찰 정보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 이틀 단위로 막 움직이니까 이집트 3일 걸렸다니까. 그렇죠. 물어본 거 하루 그 다음 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하루 만에 우리 사실 다 털려가지고 없어요라고 하기 좀 민망했겠지. 그래서 요르단도 같이 이제 네. 쪼닥망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집트도 람세스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이스라엘에 사실 치명타를 날린 게 네. 4차입니다. 사실은 1, 2, 3차 동안에는 이스라엘도 사실 준비가 좀 모자랄 수도 있다 이랬는데 4차쯤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군사강국이 됐죠. 예, 어엿한 이미 됐고. 군사강국이. 그런데 실제로 제일 심하게 얻어터진 게 4차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별칭으로 부르는데 욤키푸르는 대속죄일 또는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 율법이 안식일 지키는 건데 네. 그 안식일 중에서도 제일 큰 그 안식일입니다. 일종의 명절 같은 거죠. 예, 유대교 예. 명절. 예, 그래서 평소에 안식일에서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일을 안 합니다. 그렇군요. 예, 더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 그럼 그 용키푸르 주간에는 전쟁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네. 이미 다 휴가 가 있어요. 군 복무도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휴가 가 있고 멋있다. 있는 내에서도 신념 있는 사람들이야. 근본주의 유대교 신자들은 네. 참호 안에서 토라, 모세 오경만 아. 읊으면서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이야. 그렇게 해서 욤키푸르 날 하루 동안에 네. 이스라엘의 주요 공군력 자체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쑥 다 밀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집트가 준비를 그동안에 당한 것 때문에 많이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패전 직전까지 갑니다. 축구는 90분 동안 해서 독일이 이기는 전쟁이듯 중동 전쟁은 아니, 그런 얘기를 독일 사람들만 하는 거고요. 네. 그런가요? 예. 요즘 또 그런 얘기하기 민망하게 됐죠. 온 동네 다 됐죠. 터지고 하니까 특히 한국에 터지니까. 네. 근데 중동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1, 2, 3, 4차에 네. 걸친 중동 전쟁의 아주 간략한 약사인데 네. 그 이후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은 사실 잘 못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미국도 가만히 안 있는 데다가 아랍권에서도 이스라엘이 핵 갖고 있다는 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눈치 다 채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기해. 비공인 됐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핵을 핵 가지고 보유고 있는 있죠. 나라. 진짜 예. 웃기지 않아요? 핵 보유국이 돼버린 데다가 그리고 인접국들도 다 그냥 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다 협정 맺어버립니다. 이집트도 더 이상은 이제 이러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 이집트는 이스라엘이랑 이제 그만 싸우고 나라부터 재건해야 됩니다. 네, 그 그렇죠. 언제까지 피라미드 앞에서 관광객 사기쳐도 돈 벌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안 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건 팔레스타인인들만 추라 고생인 거예요. 그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진 거잖아요. 네, 이제 말 그대로 고립되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가자에 200만, 서안에 450만이 삽니다. 네. 그러니까 합치면 600만이 넘어요. 그렇죠. 주변에 피난간 것들까지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뭐 옆에 그 훨씬 더 동네 옆 빈가하죠. 동네로 가는 난민들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이 팔레스타인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네. 크게 뭡니까? 나눠서 두 가지로 합시다. 진짜 크게. 오케이. 1. 현상 유지. 이대로 쭉.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예. 2. 현상 타파. 이겁니다. 와. 그런데 씨. 제가 이게 말장난 같지만서도 나 화날라 그래 지금. 나 화날라 그래. 예, 말장난 같지만서도 이거 두 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도 팔레스타인 현상과 이스라엘 현상 두 가지가 입장이 되게 갈라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현상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그러니까 네. 도저히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일단은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이대로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 팔레스타인 특히 웨스트뱅크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리하잖아요. 정착촌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밀고 있는데 그럼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웨스트뱅크뿐만 아니라 가자 지금 더 끔찍하죠. 감옥 안에 그러니까. 그냥 갇혀 살아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네. 그런데 현상 타파가 사실은 현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이미 뭐 좀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은 라빈 총리와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피에로 야셀 아라파트가 오슬로에서 협정을 하나 했었잖아요. 네.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해야 앞으로 현상을 타파하든 유지하든 유의미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지금의 이스라엘 극우 근본주의 정권들은 노벨상 받은 라빈 자국 총리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라빈 암살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죽인 것도 물론 이제 자기들이 죽였다고는 안 하죠. 그렇지만 어쨌건 그렇죠. 네. 근데 죽은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김구 선생을 지금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두 뭡니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를 나눠야 된다.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지. 예, 팔레스타인 국가를 따로 떼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의외로 이스라엘 극우주의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서로 섞여 살지 말자. 그것도 그런데다가 네. 아니 국가 대 국가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국경선도 긋고 그치. 그러고 그러면 비자 받고 서로 통과하게 해. 예 그리고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되잖아. 외교적인 어떤 룸이 생기지 않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린 저기 가자 지구 누구랑 외교하냐? 하마스랑 그러니까. 예, 하마스랑 외교할 수는 없잖아. 그 동네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의존도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차라리. 그렇지. 이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웨스트뱅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중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예. 그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서로 그나마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답을 지금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빈 총리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이스라엘 건국 전에 유엔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나라 두 개 만드세요. 아니 그 당연하죠. 그럼 뭐 한 나라로 그럼 서로 지금은 딱 진짜 그 로얄 럼블이잖아요. 그렇죠. 예. 둘이 링에 하나 들어가서 하나가 죽어야 나오는 건데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때는 아랍이 반대했습니다. 아랍 인구가 90%인데 그걸 왜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50%를 떼줘라. 90%한테 50% 떼주고 10%한테 50% 떼주고 이렇게 나누라. 그러니까 아랍이 그때 반대했어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반대가 됐죠. 50%에서 70%로 예.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국가로 하는 게 네, 무조건 미래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쟤네도 인정해야지. 하마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최상은 우리 땅을 갖다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살던 대로 다시 가쇼. 뭐 러시아든 뭐 어디든 다 좋으니까 다시 가쇼. 이건 옛날대로 우리가 살게 이게 제일 좋겠지만서도 이미 완성된 사실의 힘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국가를 점령했으니까 이스라엘을 현실적인 존재를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당연하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을 실효적 지배는 인정해야 돼요. 네. 그걸 인정 안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만들어서 우리 자치정부를 세우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여러 인접 국가에서도 저거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양쪽의 극단주의자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잡고 있으니까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 어떻게 모순되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네. 쭉 넘어올 때 초대 총리가 그 유명한 벤구리온이죠. 벤구리온 총리가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토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이 고토 회복. 하지 마. 예. 두 번째로는 유대 국가, 유대인들의 나라. 뭐 그건 뭐 네. 예. 뭐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유대인들의 나라가 네. 유대인들의 땅에 가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든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네. 민주주의입니다.
어디 가서 민주주의?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디 갔어 도대체?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시온주의자들 중에서는 아주 많은 포션이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알았죠. 근데 그럼 소련식 스타일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영미식으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는 영미식으로 간다.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형식적으로는 다 지켰습니다. 야,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맞는데 하는 외형을 보면 저것을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데 이 형식적인 거의 디테일들을 따져보면 네, 약간씩 좀 그런 게 있어요. 고토 회복. 고토 중에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디냐?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유엔을 비롯한 세계. 아니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예루살렘 지배는 아닙니다. 예, 국제법상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그러니까 네. 그 고토 중에서도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가자랑 서안이 있습니다. 가자도 문제긴 하지만 서안은 정말 문제죠. 서안은 면적도 가난. 훨씬 크고 네. 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국가 건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그 출산율이 제일 낮은 데가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출산율이 낮아요. 점점 인구가 주는구나. 예, 자유주의자는 낮은데 아랍계들은 네. 여전히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낮는 데가 하레딤이에요. 전 인구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12%. 그게 12%까지. 예. 근데 1%도 정말,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그렇게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잖아. 정말 율법을 잘 지키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네.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냅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도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하나요? 그중에서 하레딤만 안 합니다. 관습적으로 걔네들은 세금 안 받아요. 국방의 의무도 없다고요? 국방의 의무도 면제시켜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아닐 텐데. 아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쪽 동네 그건 몰랐습니다. 야, 놀랍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유주의자들도 네. 야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이스라엘에서의 이 전쟁 국가화 어떤 제일 근거에는 종교 분쟁이자 정치 분쟁이자 영토 분쟁 다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제일 근저에 있는 건 국가주의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종교는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만 네. 제1 요소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가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가주의적 요소가 종교주의보다 더 폭넓고 근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네. 이 양반들 일도 안 해요. 살짝 부러운. 하루에 네. 부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루에 하는 일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모세 오경만 있습니다. 그거에 토론만 합니다. 내 땡땡스 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유땡땡 보면 안 되고요. 그런 거를 보면 혼납니다. 그렇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를 못해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교육도 안 받고 기술도 따로 안 배우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허. 이런 사람들이 인구의 12%인데 문제인데,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 하레딤의 출산율이 네. 7이 넘어요. 더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하레딤들은 인구가 펑펑펑 늘어나고 네. 이스라엘의 생산력을 책임져줄 세속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유대 왕국을 건설하겠다. 유대 국가를 네. 건설했어요. 네. 했는데 서안과 가자가 애매하게 남아 있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 세력, 아랍 인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보통 선거입니다. 궁극이 아니라 그게 기본 시작이죠. 그게 시작.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한테 투표권 준다 돼. 서한 지구는 만약에 고토 회복이 서한 지구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러면 서한 지구 450만한테 투표권 줘 말어. 복잡하군요. 줘 말어. 고토는 회복할 건데 그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 그게 남아공 아니냐. 자기 시민권 부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세울 거야? 저기 모카 농장 운영하고 있던 미국 남부 농장주랑 뭐가 달라?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1교포들, 제1한국인들. 그렇게 특별 영주권만 있고 시민권은 없는.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권 끝까지 안 주고 뭐 이렇게 버틴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고토 회복이야. 그러니까. 예,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소위 말하면 딜레마가 이제 3중 딜레마에서 트릴레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네요. 벤구리온의 세 가지 약속, 유대 국가 건설, 고토 회복, 민주주의 네.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네.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포기를 하고 두 개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공부하는 데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건 뭡니까?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부터 먼저 버리고 말해 시작하죠. 이렇게 아, 됩니다.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해? 고토의 백과 유대국가 중요하지. 네. 근데 미치겠다. 민주주의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렵게 설명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게 그냥 정치적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실험해온 수많은 정치 체제 중에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문화적으로 융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걸 좋아하겠죠. 현재까지는 없어.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아유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면 뭐 누구도 한번 구렛나루 안 잘라 보든가. 그러니까 경제도 포기하고 문화도 포기하고 예. 딴 거를 다 포기해. 우리 신념만 지키면 된다고 얘기하는 와 미치겠다. 그냥 뭐 저기 빵 모자만 쓰면 돼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가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났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통찰이 전작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평화에 대한 해법, 평화에 대한 위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게 숨은 기획 의도이긴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장 잘해 주실 분은 역시 하하 승주 소장님밖에 없다. 하하하. 예,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돼야겠죠? 이걸로 끝내긴 좀 아쉬운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갖다가 네, 악화시키는데 나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트럼프입니다. 아, 28 전쟁 악화의 주범 또 트럼프. 예. 야, 트럼프는 진짜 우리 그 한반도에 잠깐 불었던 평화, 훈풍에 도움을 준 것 빼고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빌런이야.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심각한데 네. 사실 우리로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얘기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한 음. 거고 공화당류의 굉장히 성마른 이런 외교 정책이 매우 강압적으로 막 던져지거든요. 전 거기까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승주 소장님 다음 주에도 계속할게요.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